울어서 밥이 나오더냐? 눈물로 논에 물을 댈 수 있더냐? 그만 울고 내일 새벽 부엌에 나오거라. 이 집에서 밥 얻어먹으려면 그만큼 일해야 하느니라. 18 소녀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빚 때문에 바보 남편에게 팔려온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던진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며느리가 들은 말은 꺼져라, 일해라, 쫓겨날 줄 알아라. 이 세 마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통쟁이 시어머니가 혼자 방에서 울고 있었다는 것을 하필 바보 남편의 넋두리가 밝혀버렸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옵소서.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이 이야기처럼 따스한 온기가 스며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 후기. 경상도 어느 고을에 최참판이라 불리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논이 100마지기요 밭이 50마지기. 곳간에 쌀이 넘쳐 쥐도 배불리 먹고 사는 집이었으나 이 집에는 하늘이 내린 근심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외아들 칠성이었습니다. 칠성이는 태어난 지 100일 만에 큰 열병을 앓았습니다. 사흘 밤낮을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아이를 온 마을 약방을 뒤져 간신히 살려냈으나 열병이 지나간 자리에 정신이 남지 않았습니다. 말을 가르쳐도 되돌아오는 것은 킬킬거리는 웃음뿐이요. 그를 쥐어주면 먹물로 벽에 낙서를 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최참판은 그 한을 안고 세상을 떠났고 집안의 모든 짐은 안주인 최 씨의 어깨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최 씨는 인근에서 알아주는 알부자였으나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자린고비였습니다. 종들에게는 밥풀 하나도 아까워하였고 이웃에게는 된장 한 숟갈도 빌려주지 않았으니 사람들은 그를 두고 최참판댁 호랑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호랑이에게도 급한 근심이 있었으니 바보 아들의 혼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집에서 제 딸을 바보에게 보내겠습니까? 동네 중매쟁이들이 최참판댁 문턱만 보면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봄 이웃 고을에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송씨 성을 가진 가난한 농부가 빚에 몰려 딸을 내놓겠다 하였습니다. 딸의 이름은 점례. 나이 18배 바느질이 야무지고 살림에 밝은 처녀였습니다. 최 씨는 곧장 사람을 보내어 빚을 갚아주고 그 대가로 점례를 며느리로 데려왔습니다. 혼례 날이었습니다. 점례는 족두리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초래청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왔으나 축하의 낯빛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수군거림만이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저 처녀가 불쌍하지. 꽃 같은 나이에 빚 때문이래. 아비가 팔았다더라. 아이고 모를 리 있겠나. 신랑이 바보인걸. 이윽고 신랑 칠성이가 나타났습니다. 예복을 거꾸로 입고 킬킬거리며 초래청으로 걸어왔습니다. 절을 하라 하면 고개를 옆으로 꺾고 술잔을 들라 하면 바닥에 엎었습니다. 혼례를 집전하던 노인이 한숨을 삼켰고 마당 구석에서 지켜보던 점례의 아버지는 얼굴을 감싸 쥐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날 밤 신방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점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벽을 보고 누워 손톱으로 벽지를 벅벅 긁고 있었습니다. 긁는 소리가 어찌나 집요한지 고요한 밤에 쥐가 석가래를 갉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런데 칠성이가 벽을 긁다 말고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저 처녀가 불쌍하지. 꽃 같은 나이에. 점례가 흠칫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낮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말이었습니다. 억양도 목소리도 빼닮았으나 칠성이는 그 뜻을 아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킬킬거리며 다시 벽을 긁기 시작하였습니다. 점례는 등줄기가 서늘하였으나 바보의 헛소리라 여기고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점례는 이불 끝을 움켜쥔 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저고리깃을 적셨으나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면 시어머니에게 혼이 날까봐 입술을 깨물고 또 깨물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시어머니 최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어서 밥이 나오더냐? 눈물로 논에 물을 댈 수 있더냐? 그만 울고 내일 새벽 부엌에 나오거라. 이 집에서 밥 얻어먹으려면 그만큼 일해야 하느니라. 점례는 눈물을 삼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것이 18 소녀의 첫날 밤이었으니 꽃 같은 나이에 내려앉은 것은 축복이 아니라 무거운 멍해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점례의 하루는 달기, 울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어스름에 부엌에 불을 지피고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밥을 짓고 시어머니 수라상을 올리고 칠성이 밥을 떠먹이고 논에 나가 김을 메고 밭에서 돌을 고르고 빨래를 하고 길쌈을 하고 다시 저녁상을 차리고 칠성이를 씻기고 재우고 그제야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다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10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혔고 등은 굽어가기 시작하였으며 한때 고왔던 얼굴에는 거친 바람과 땡볕이 흔적을 남겼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단 한 번도 수고했다 하지 않았습니다. 밥이 질면 호통이요, 되면 또 호통이었습니다. 빨래의 때가 남으면 다시 하라 소리쳤고 바느질 한 땀이 삐뚤면 뜯어내라 내던졌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밥을 먹는 이유가 뭐냐? 일을 하려면 똑바로 해. 이것도 못하면 쫓겨날 줄 알아라. 점례는 고개를 숙인 채 이에 한마디로 버텼습니다. 서럽지 않은 날이 없었으나 울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며느리 참 불쌍하구먼. 종도 저리 부리지는 않을 텐데 바보한테 시집와서 고생만 하다 늙겠네. 그 말들이 바람에 실려 올 때마다 점례의 가슴에는 못이 하나씩 박혔습니다. 그러나 점례가 끝내 이 집을 떠나지 못한 까닭은 다름 아닌 칠성이 때문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바보였으나 점례에게만은 한결같았습니다. 점례가 울면 어색하게 다가와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고 점례가 밥을 주면 킬킬 웃으며 입을 벌렸고 점례가 서방님 주무세요 하면 순한 소처럼 눈을 감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벽만 긁고 고함을 질렀으나 점례 앞에서만은 고양이처럼 얌전하였으니 점례가 시키면 신발도 신고 세수도 하고 점례 치맛자락을 잡고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다만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종에게 야단친 말을 그날 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되풀이하였고 어느 날은 장터에서 들은 엿장수 노래를 가락 하나 안 틀리고 흥얼거렸습니다. 점례는 처음에 깜짝 놀랐으나 뜻도 모르고 따라하는 것이니 이 사람은 소리를 잘 담는 바보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내가 나가면 이 사람은 누가 돌보나.
그 한마디가 점내의 발목을 10년째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추수가 끝나고 들판이 텅 비었을 때 점내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시집 온 지 10년 만에 친정에 한 번만 다녀오겠사옵니다. 아버님 제사도 잘 치렀고 추수도 마쳤사오니 부디 허락하여 주십시오. 최 씨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뭐라, 친정, 갈 일이 뭐가 있다고. 내가 빠지면 누가 일하느냐. 한눈팔 시간에 길쌈이나 더 해라. 어머니, 이번에 가면 언제 또 뵐지 모르오니 부디. 점내의 눈에 눈물이 그렁거렸으나 최 씨는 코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실랑이 한 끝에야 겨우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오냐, 갈 테면 가라. 대신 칠성이는 두고 가라. 모자란 놈 데려가서 친정 식구들한테 흉 잡히려고 그러냐? 너 혼자 썩 다녀오거라. 점내도 속으로는 잠깐 흔들렸습니다. 혼자 가면 편하긴 할 것이었습니다. 바보 남편 수발 없이 며칠이라도 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칠성이가 달려왔습니다. 점내가 보따리를 싸는 것을 보았는지 킬킬거리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지더니 점내 치맛자락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가지마, 가지마.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쳤습니다. 벽에 머리를 박으려 하였고 온 방 안을 뒹굴며 울부짖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엄마 여기 있다. 울지 마라. 그러나 칠성이는 어머니를 밀치고 오직 점내 치맛자락만 움켜쥔 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을 놓으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 매달렸습니다. 점내는 칠성이를 일으켜 세우며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서방님 모시고 다녀오겠습니다. 밥도 제가 챙기고 다치지 않게 제가 보겠습니다. 최 씨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칠성이를 달래는 점내와 그 치맛자락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는 아들을 돌처럼 굳은 얼굴로 내려다보았습니다. 흥, 맘대로 해라. 그 한마디만 내뱉고 휙 돌아서 들어가 버렸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점내가 칠성이 손을 잡고 대문을 나서는데 최 씨가 뒤에서 묵직한 보따리 하나를 집어 던졌습니다. 놀 생각일랑 마라. 그 안에 든 바느질감 한 땀이라도 틀리거나 다 못 끝내오면 다시는 내 집 문턱 넘을 생각 마라. 알겠느냐? 점내는 매정한 시어머니의 말에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10년 만의 외출인데 기어이 일감을 쥐어보내는 노인네가 야속하기만 하였습니다. 칠성이는 점내 손을 꼭 잡고 킬킬거리며 따라왔습니다. 점내가 우리 서방님은 나 없으면 어찌 살려고 여처럼 딱 달라붙어서는 투덜거렸으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고갯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최 씨는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며느리가 제대로 가는지 감시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선 그의 눈이 붉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갯길을 넘고 또 넘어 반나절을 걸은 끝에 친정집이 보였습니다. 점내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10년 전 시집 갈 때만 해도 비록 가난하였으나 지붕은 말짱하고 마당은 깨끗하였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집은
점례의 기억 속 그 집이 아니었습니다. 지붕의 이영은 군데군데 썩어 하늘이 보였고, 마루는 삐걱거려 발을 디딜 때마다 울었으며,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대문의 빗장은 부러져 바람에 덜컥덜컥 흔들렸고, 담장은 반쯤 무너져 아니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었나. 점례가 멍하니 서 있는데, 마루 끝에서 누군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누구요? 아이고, 점례냐.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점례가 기억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골짜기처럼 패여 있었으며, 마루 끝에 간신히 걸터 앉은 몸은 바람에 날아갈 듯 가벼워 보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점례. 아이고. 늙은 어머니가 마루에서 내려오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점례가 달려가 부축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하였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힘이라고는 한 줌도 남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손이 왜 이래요? 허허, 늙으면 다 이러는 거요. 우리 딸은 고생이 많구나. 어머니가 점례의 거친 손마디를 어루만지며 울었습니다. 점례도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두 여인의 손은 닮아 있었습니다. 둘 다 거칠고 둘 다 갈라져 있고 둘 다 한평생 쉬어본 적 없는 손이었습니다.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하여 겨우 몸을 일으켰으나 10년 사이에 허리가 꺾여 점례를 올려다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한때 딸을 업고 동네를 한 바퀴 돌던 넓은 등은 새우처럼 굽어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우리 딸이 고생이 많구나. 아버지는 그 한마디를 하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을 팔았다는 죄책감이 10년 세월 동안 저 등을 저리도 굽게 한 것이었습니다. 칠성이가 킬킬거리며 마당에 풀을 뜯어 점례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늙은 부모가 칠성이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 사람이 내 사위인가? 예, 어머니. 제 서방님이에요. 칠성이는 낯선 사람을 보자 점례 뒤에 숨었습니다. 점례 치맛자락을 잡고 고개만 빼꼼 내밀더니 점례가 괜찮아, 우리 어머니야, 하자. 그제야 킬킬 웃으며 나왔습니다. 늙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또 고였습니다. 이 바보 사내가 내 딸의 남편이구나. 이 사람을 평생 돌봐야 하는 것이 내 딸의 삶이구나. 우리 점례 고생이 많다. 어머니가 다시 울었고 아버지는 등을 돌린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점례가 부엌에 들어가 보니 쌀떡은 바닥이 보였고 반찬이라고는 묵은 김치뿐이었습니다. 점례는 있는 것을 긁어모아 밥을 지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 한 종지가 저녁상의 전부였습니다. 칠성이 밥을 떠먹이고 부모님 수저를 올리고 뒷정리를 마치니 밤이 깊었습니다. 늙은 부모는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코 고는 소리와 어머니의 잔기침이 번갈아 들려왔습니다. 점례는 마루에 걸터 앉아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칠성이가 와서 나란히 앉더니 점례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나 때문이구나. 점례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시집 가면서 빚은 갚았지만 일할 사람이 없어진 친정은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늙어가는데 돌볼 자식이 곁에 없었고 밭은 묵히고 지붕은 새고
몸은 망가져 갔던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시집을 안 갔으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칠성이가 점내 어깨에 기댄 채 킬킬 웃었습니다. 아무 뜻 없는 웃음이었으나 그 웃음이 점내의 말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점내는 한숨을 삼키고 일어났습니다.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던져준 바느질감. 일이라도 해야 잡생각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점내는 윗목에 호롱불을 켰습니다.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무서워 일감이라도 손에 잡아야 하였습니다. 휴, 어머님도 참 기어이 바느질감을 안겨보내시네. 가서 밥값 하라고 소리치시더니 진짜 바늘까지 챙겨 넣으셨겠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맨 위에 낡은 저고리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역시 일감이구나. 한숨을 쉬며 그 저고리를 걷어냈습니다. 그런데 손끝에 낯선 감촉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운 천, 새 것이었습니다. 점내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펼쳐보니 새로 지은 저고리와 치마 한 벌이었습니다. 바느질이 촘촘하되 곳곳이 들쭉날쭉. 눈 나쁜 노인이 호롱불 아래서 힘겹게 꿰맨 솜씨였습니다. 점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아래에 곱게 접힌 옷감이 몇 필 더 나왔습니다. 새 고무신 한 켤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넉넉한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점내는 보따리 앞에 멍하니 앉아 바닥에 펼쳐진 것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놀 생각이랑 마라. 바느질감 다 못 끝내면 집 문턱도 넘지 마라. 호통치며 던진 보따리. 그 안에 일감은 맨 위에 한 장, 위장이었고 그 밑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친정 부모에게 보내는 새 옷과 옷감과 새 신과 돈이 꼭꼭 숨겨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자린고비가 평생 남에게 된장 한 숟갈 안 퍼주던 그 사람이 손수 옷을 짓고 옷감을 사고 새 신을 사고 돈까지 쌓아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점내는 얼떨떨한 채 새 저고리의 바늘땀을 매만졌습니다. 촘촘하되 서툰 그 한 땀 한 땀에 눈 나쁜 노인의 밤이 얼마나 길었을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점내는 바늘땀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잠든 친정 어머니의 헌 옷이 떠올랐습니다. 소매가 해지고 깃이 닳고 몇 번이나 기운 흔적.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통해 그 모습을 들었을 것이었습니다. 점내가 무심코 한 말. 친정 어머니 허리가 아프다. 형편이 어렵다.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에 담아 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호롱불이 흔들렸습니다. 점내는 새 옷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옆에 누워있던 칠성이가 킬킬거리며 혼잣말을 시작하였습니다. 히히, 밥값 해라. 놀지 마라. 에잉, 쯔쯔. 점내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서방님,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칠성이는 점내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벽을 보고 누운 채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건조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점내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말투였습니다. 억양도 끊어있는 습관도 혀를 차는 버릇까지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에효, 불쌍한 것. 10년을 고생만 시켰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지.
사돈 어른 허리도 아프다 했는데 그 형편에 변변한 옷도 안 지어 입으실 것 같고 신도 다 떨어졌을 텐데. 에휴. 점례의 손에서 새 저고리가 스르르 미끄러졌습니다.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바닥에 펼쳐진 새 옷과 옷감과 새 신과 돈의 뜻이 그제야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놀지 말고 일해라 호통치며 던진 보따리 속에 시어머니는 며느리, 친정 부모의 궁한 형편을 걱정하며 자기 손으로 옷을 짓고 신을 사고 돈을 챙겨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점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거 가져가라 한마디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호통 뒤에 숨겼던 것이었습니다. 칠성이의 넋두리가 이어졌습니다. 불쌍한 것. 꽃 같은 나이에 일만 하다 늙네. 가서 며칠이라도 발 뻗고 쉬어야 할 텐데. 시어미가 모질어서. 미안하다 점례야. 점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부모님이 깨실까봐. 이불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10년간 단 한 번도 따뜻한 말을 들은 적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그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로 못하는 마음을 바늘 질감 밑에 꼭꼭 눌러 담았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새 저고리를 적셨습니다. 그제야 점례는 깨달았습니다. 첫날 밤에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따라하던 것, 종에게 야단친 말을 그날 밤 되풀이하던 것, 장터 엿장수 노래를 틀린 하나 없이 부르던 것, 소리를 잘 담는 바보라고 넘겼던 그 버릇 속에 오늘 밤 시어머니의 진심이 담겨 나온 것이었습니다. 호롱불이 흔들렸고 그림자가 벽 위에서 일렁였습니다. 칠성이는 여전히 벽을 긁고 있었으나 그 단조로운 소리가 이 밤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점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 옷에 서툰 바늘땀을 매만지고 또 매만지며 멍하니 앉아 있는데 칠성이의 입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겨울의 기억인 듯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비켜라. 재수없게 피를 보고 그래. 칠칠치 못하게 썩 꺼져라. 점례의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지난 겨울 얼음 낀 빨래터에서 무거운 빨랫감을 들다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였습니다. 무릎이 깨져 피가 흘렀으나 시어머니는 위로는커녕 꺼져라 호통을 쳤습니다. 점례는 쫓겨나 방에서 혼자 울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칠성이가 중얼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에휴, 물이 차다. 내가 해야지. 내가 하면 되지. 점례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꼴 보기 싫다 하며 내쫓았던 그날, 시어머니는 혼자 빨래터로 돌아가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며느리 몫의 빨래를 대신 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점례는 이불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한참을 울다 고개를 드니 칠성이가 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떠나기 전날의 목소리였습니다. 미련한 년, 등신 같은 년, 혼자 가서 쉬지. 뭐 하러 혹을 달고 가냐.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벽을 긁기 시작하였고 더 이상의 넋두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보따리 밑에 숨겨둔 새 옷과 옷감과 새 신과 돈. 꺼져라.
호통 뒤에 혼자 빨래하던 언손. 두고 가라, 속에 담긴 편히 쉬어라. 시어머니는 한 번도 사랑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도 고맙다도 한 적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옷을 지었습니다. 대신 빨래를 했습니다. 대신 호통을 쳤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점례는 바닥에 펼쳐진 새 옷과 바보 남편의 등을 번갈아 보다가 와락 칠성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흑흑. 가난한 친정집에서 점례의 통곡 소리가 밤새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늙은 시어머니의 굽은 등과 서툰 사랑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소리였습니다. 칠성이는 희죽 웃으며 다시 벽을 긁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보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해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밤, 바보라 여겨진 입에서 나온 넋소리가 10년 묵은 오해를 녹여버렸으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은 가장 뜻밖의 곳에서 나오는 법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점례는 밤새 울어 퉁퉁 부은 눈으로 아침 일찍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있는 것을 긁어 모아 정성껏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부모님 상을 차렸습니다. 밥상을 받은 아버지가 고개를 숙인 채 말하였습니다. 점례야, 내가 미안하다. 내 인생을 내가 팔아먹었으니.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점례가 웃었습니다. 어제까지와는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서운 분이긴 한데요. 나쁜 분은 아니세요. 부모님은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습니다. 시집가서 종살이 한다 들었는데 호랑이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니요. 점례는 보따리에서 새 옷과 옷감과 새 신을 꺼내어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뭐냐? 시어머니께서 보내신 거예요.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 그 호랑이 시어머니가. 예. 바느질감이라고 던지셨는데 일감 밑에 이게 다 숨겨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새 저고리를 펼쳐 들었습니다. 곱고 부드러운 천이었습니다. 촘촘하되 들쭉날쭉한 바늘땀을 보더니 어머니가 또 울었습니다. 이 바늘땀, 눈 나쁜 사람이 꿰맨 거구나. 바느질을 아는 사람은 바늘땀만 봐도 압니다. 젊은 손이 꿰맨 것인지, 늙은 손이 꿰맨 것인지, 밝은 데서 꿰맨 것인지, 어두운 호롱불 아래서 꿰맨 것인지. 우리 사돈 어른이 이 늙은 것한테 어머니는 새 저고리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고개를 돌렸으나 굽은 어깨가 들썩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점례는 어머니에게 새 옷을 입혀드렸습니다. 헐고 기운 헌 저고리를 벗기고 새 저고리를 여며드리니 어머니의 마른 얼굴에 한 줌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새 고무신도 신겨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마당에 내려서 한 발 두 달 내딛는데 새 신이 마당의 잡초를 밟으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점례는 그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하였습니다. 옷감과 돈은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것도 시어머니께서 보내신 거예요. 옷감은 아버지 어머니 옷 지어 입으시고 돈은 약이라도 지으세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 딸을 사간 사람이 돈까지 보냈다는 것이 고마운 것인지 부끄러운 것인지 감정이 뒤엉켜 입을 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맙다고 사돈에게 전해다오. 아버지가 겨우 그 한마디를 하였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점례는 친정에 머무르는 동안 지붕에 썩은 이영을 새 것으로 갈고 마당에 잡초를 뽑고 부러진 빗장을 고치고 무너진 담을 쌓았습니다. 칠성이는 점례 옆에서 킬킬거리며 점례가 시키는 대로 돌을 나르고 풀을 뽑았습니다. 쓸모없는 바보였으나 점례가 서방님, 이거 여기 놓아요 하면 고분고분 따랐습니다. 늙은 부모는 바보 사위가 점례 치맛자락을 잡고 졸졸 따라다니는 것을 보며 처음에는 한숨을 쉬었으나 칠성이가 점례의 말이면 무엇이든 듣는 것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 바보이긴 한데 우리 점례한테는 순하구나. 예, 어머니.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는데 저한테만 이래요. 어머니가 나지기 말하였습니다. 그것도 복이다, 점례야.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은 채 대문 앞까지 나와 점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점례야, 시어머니한테 잘하거라. 그 분이 나쁜 분이 아니구나, 우리 사돈이. 예, 어머니. 알겠어요. 아버지는 끝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점례의 머리를 한 번 쓸어 주었습니다. 그 한 번의 손길에 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례는 칠성이 손을 잡고 고갯길을 올랐습니다. 올 때와 같은 길이었으나 올 때와는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올 때는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시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고갯마루에 올라서니 가을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칠성이가 킬킬거리며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점례는 칠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보였습니다. 평생 바보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보가 아니었다면 시어머니의 마음은 영영 땅에 묻혔을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히히. 서방님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칠성이는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킬킬거리며 점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점례는 웃었습니다. 시집 온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운 걸음이었습니다. 대문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먼 길을 내다보고 있었으나 점례와 눈이 마주치자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흥, 돌아왔느냐? 놀다 오느라 신이 났겠구나. 바느질 감은 다 했느냐? 예, 어머니. 한 땀도 빠뜨리지 않았사옵니다. 점례가 낡은 저고리 한 장 위장용 일감을 공손히 올렸습니다. 최 씨는 받아들고 바늘땀을 살폈습니다. 살피는 척하며 점례의 안색을 슬쩍 훑었습니다. 흥, 당연한 것을 가지고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보따리 속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한 글자도 묻지 않았습니다. 새 옷을 주었느냐? 돈을 전했느냐? 친정 부모가 어떻더냐?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절대 확인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점례는 고개를 숙여 절하였습니다. 어머니, 잘 다녀왔습니다. 평소라면 예, 한마디로 끝낼 인사였으나
이번에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멈칫하였으나 이내 돌아섰습니다. 어물어물거리지 말고 부엌에 가서 불 때라. 집 비운 동안 먼지가 한치는 쌓였다. 예, 어머니. 점례가 웃으며 부엌으로 향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등 뒤에서 쏟아지는 호통이 칼날 같았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서 와라 가, 부엌에 가라로 나오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최참판댁은 겉으로는 예전과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호통을 쳤고 점례는 여전히 새벽부터 일어나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기침을 하면 점례가 등을 쓸어 주었습니다. 최 씨는 누가 쓸어달라 했느냐 투덜거렸으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점례가 아파 누우면 어느새 방 안에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끓였느냐 물으면 최 씨는 종이 한 것이지 내가 왜 그런 짓을 코방귀를 뀌었으나 종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추운 날이면 점례의 이불 속에 누군가 솜을 넣어 두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감사하다 하면 쓸데없는 소리 마라. 내가 얼어 죽으면 누가 일하느냐 하였으나 점례는 웃기만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최참판댁 며느리,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바보 서방도 덜 소란스럽고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점례의 눈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같은 호통이 들려도 그 뒤에 숨은 것을 이제는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투덜거림이 와도 그 밑에 깔린 것을 이제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여전히 바보였습니다. 벽을 긁고 킬킬거리고 점례 치맛자락을 잡고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점례는 더 이상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이 바보가 아니었다면 시어머니의 사랑은 영영 묻혔을 것이었습니다. 이 바보의 넋두리가 아니었다면 점례는 한평생 오해 속에서 살았을 것이었습니다. 가장 쓸모없다 여겨진 존재가 가장 귀한 것을 전해 주었으니 세상에 진정 하찮은 사람이란 없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점례가 마루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건넌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칠성이가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벽을 긁다가 또 웅얼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점례가 최고야. 내 며느리가 세상에서 제일이야. 고맙다, 점례야. 이 은혜를 어찌 갚고 시어머니가 혼자 삼킨 말이었습니다. 아마도 방금 전 건넌방에서 나직이 되는 혼잣말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점례의 손에서 바느질이 멈추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저고리 깃을 적셨으나 이번에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에이, 어머님도 참. 직접 말씀하시면 될 것을. 꼭 남편 입을 빌려야 직성이 풀리시나. 점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칠성이는 킬킬거리며 점례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건넌방에서는 흥 하는 콧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왔으나 점례는 못 들은 척하였습니다. 가을바람이 마루를 지나갔습니다. 호롱불이 흔들렸고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하나로 겹쳤습니다. 말 한마디에 속마음이 다 담기는 것이 아니니 입이 아닌 행동을 보라 하였습니다. 가장 매서운 말 뒤에 가장 깊은 사랑이 숨어 있었으니 옛말에 이르기를 입은 비록 거칠어도 마음은 비단과 같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하찮다 여긴 존재가 가장 깊은 진실을 품고 있는 법이니 세상의 모든 서툰 사랑이 언젠가는 전해지기를 바라옵니다. 여러분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도 말 못하는 누군가의 서툰 사랑이 반드시 닿아 있기를 바라옵니다. 이상으로 바보 남편의 넋두리 그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되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